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살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고 2년 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딘 게 1982년, 그러니까 벌써 40년도 넘은 일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여자가 교사가 되면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입학하고 나서도 별 열정 없이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내일도 와요? 라고 물어보던 한 여자아이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발령은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복식학급이라 1학년과 2학년을 같이 가르쳤는데 3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었죠. 화장실도 재래식이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아이들과 함께 덜덜 떨며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메추리를 키우고 텃밭을 가꾸고 봄이면 아이들과 들에 나가 민들레 홀씨를 불어 날리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10년 차 되던 해에 도시로 정근을 갔어요. 그때부터는 학급 인원수도 늘고 학부모들의 기대치도 높아져서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시기였죠. 우리 아이는 이미 선행학습으로 이거 다 배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지식보다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제 교육 철학이었으니까요. 20년 차쯤 되었을 때 교직에 회의가 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행정 업무는 늘어가고 학부모 민원은 끊이지 않고 교권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우연히 한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3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의 엄마였는데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저를 자주 언급한다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 편지 한 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30년 차가 되면서 저는 교감으로 승진했어요. 사실 별로 욕심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권하기도 했고 오랜 경험을 학교 운영에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교감이 되고 나니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은 줄었지만 대신 학교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특히 저희 학교의 도서관을 새로 꾸미고 독서교육을 강화한 것이 가장 보람찼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퇴직을 3년 앞두고부터는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퇴직 준비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재테크 서적도 읽어보고 친한 동료들과 함께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35년간 꾸준히 월급을 모아온 덕에 퇴직금으로 1억 4,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교직원 연금으로 매월 180만 원이 나오니 남편의 공무원 연금 150만 원과 합치면 330만 원.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도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아들은 38살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은 35살인데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결혼할 때 각각 5천만 원씩 결혼 자금을 지원해줬는데 그래도 노후 자금은 충분히 남겨놓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 직전에는 예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중 절반 가까이는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나갔지만 그래도 퇴직금을 합치면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으니 걱정이 없었죠. 퇴직 직전 마지막 학기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은 아이들이 특별히 예쁘게 느껴졌고 교무실에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 복도를 오가며 듣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퇴임식 날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영상 편지를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35년 동안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00명은 훌쩍 넘을 거예요. 그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6개월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남편과 함께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저는 한 번도 유럽에 가보지 못했거든요.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에펠탑,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퇴직한 동료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인근의 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연을 만끽했죠. 또 평소 관심 있었던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주 1번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지만 차츰 실력이 늘어가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를 돌봐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딸아이가 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제가 주 3일 정도 손녀를 봐주기로 했거든요. 4살 배기 손녀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그림책을 읽어주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함께 간식을 만들어 먹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내 손녀를 돌보는 기쁨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그야말로 노후의 꿈처럼 여겼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35년 교직 생활 동안 병가를 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방암 3기.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암이라고? 말도 안 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새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영자야, 넌 할 수 있어. 35년 동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쳤잖아. 이제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할 때야. 수술은 퇴직 후 1년 8개월 되던 때에 받았습니다. 유방전절 제술과 함께 림프절 제거 수술을 했어요. 수술비로만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가 됐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3주마다 한 번씩 총 8번을 받기로 했어요. 치료를 받고 나면 끔찍한 메스꺼움과 구토가 찾아왔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죠. 교직 생활 내내 단정하게 묶어왔던 제 머리카락이 베개에, 옷에, 바닥에 온통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결국 3주차 치료 후에는 완전히 머리를 밀고 가발을 구입했어요. 가발 하나에 150만 원이었는데 그게 또 적지 않은 부담이었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커져갔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기본적인 항암제는 커버가 됐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약제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제 등은 비급여 항목이라 전액 본인 부담이었거든요. 또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병원 통원을 위한 교통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매달 의료비로만 최소 45만 원이 나갔어요. 더 큰 문제는 항암 치료 중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일상생활조차 힘들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 그도 67살의 나이에 24시간 간병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결국 항암치료 초반 2개월 동안은 간병인을 쓰기로 했어요.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7만 원, 한 달이면 2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간병인을 그만두고 남편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돌봐주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역할의 변화였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돌보는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손녀를 돌봐주던 제가 이제는 딸에게 의지해야 했고 가정을 꾸려오던 제가 남편에게 집안일을 맡겨야 했습니다. 특히 손녀를 더 이상 돌봐줄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딸은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 대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와 손녀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퇴직 후 함께 즐기려던 노후가 병간호로 바뀌자 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가끔은 짜증을 내기도 했고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남편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짐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항암 치료 6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예금 통장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7천만 원 중 4천만 원이 이미 소진된 거예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간병인 비용 등으로 빠르게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 가 통장 잔고가 바닥날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5년 동안 추적 관찰과 호르몬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의료비가 발생할 텐데 과연 우리 부부의 연금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집을 팔까도 생각해봤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경제적으로 자립해왔고 오히려 아이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죠.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주말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치료비가 계속 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손을 벌려본 적 없던 제가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들은 바로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매달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첫째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죠.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도 엄마, 저도 매달 30만 원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함과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그들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을 쓰게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사로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켰는데 정작 내 아이들의 미래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내외 사이에 저희를 돕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신혼 초기에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시기에 시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예전보다 덜 오고 손자를 데리고 오는 일도 줄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의 일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손자가 엄마, 할머니는 왜 아프세요? 라고 물었는데 며느리가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순간 뭔가 제 존재감이 축소되는 것 같았거든요. 교감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존경받던 제가 이제는 아픈 할머니일 뿐이라니.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저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35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과외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화상통화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와 영어 기초 과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한 달 만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 3회 각 50분씩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당 월 16만 원을 받으니 5명이면 80만 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교사 시절 급여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치료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고 과제를 확인하는 동안에는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도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저에게 정신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큰 도움이 된 것은 암 환자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유방암 환자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같은 처지의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됐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퇴직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정보 중 하나가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부부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신청 후 한 달 만에 승인이 나서 매달 30만 원씩 의료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에게 손 벌리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어요. 또한 자조 모임을 통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 암 진단을 받은 58살의 은행원 출신 김 씨, 49살의 유방암 재발로 투병 중인 주부 박 씨 등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나갔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웃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죠. 우리가 아프니까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라는 김 씨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을 통해 깨닫게 된 것도 많았어요. 건강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마당에 피어난 꽃 한 송이, 남편이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예전에는 늘 더 큰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활 방식도 많이 변화시켰어요. 퇴직 직후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분출하듯 명품 가방도 사고 비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됐어요. 명품 가방 모임도 탈퇴하고 고가의 식당 모임도 줄였습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소소한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죠. 또한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명상법과 가벼운 운동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권해서 시작했는데 명상이 정신적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명상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가벼운 요가와 스트레칭은 항암 치료로 약해진 근육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고요. 항암 치료 마지막 회차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 결과가 좋네요. 앞으로는 3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물론 아직 완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퇴직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나름의 평화와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온라인 과외는 이제 8명의 학생으로 늘어나서 월 수입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금액도 줄일 수 있었고 덕분에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독립적이 되면서 그 아이도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갔는데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퇴직 전에 그렸던 노후의 그림과는 많이 다르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맛집을 다니고 손자에게 용돈을 듬뿍 주는 그런 풍요로운 노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제 상황에 맞게 소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철저히 준비할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해요.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건강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더 많은 의료비 저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에 관한 작은 강의도 시작했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월 2번 은퇴를 앞둔 분들께 제 경험과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강사료를 받는데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40년 모은 퇴직금 1억이 버티기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십니다. 강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으니 건강보험 외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가족 관계가 미묘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위엄과 존경이 조금씩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딸아이가 얼마 전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처음에는 매달 돈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무너질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결국 가족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병간호에 지쳐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어요.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건강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남편이 깜짝 이벤트로 근처 온천 숙소를 예약해서 하루 데이트를 했어요.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남은 자의 책임에 대해 생각합니다. 암과 싸우면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병원 자조 모임에서 신규 환자들을 위한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진단 초기의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에요. 돈을 버는 활동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하필 퇴직 후에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기보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는 것을요. 퇴직 후의 삶,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굴곡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지위와 명예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거야. 이제 그 말이 저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제 노후는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저는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40년 모은 퇴직금 1억이 버티기 힘든 이유. 이제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의 존재입니다. 요즘 저는 작은 수첩에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였어요. 오늘 적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에 감사.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책 읽기가 재밌어졌어요 라고 말해준 것에 감사. 셋째, 남편이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해준 것에 감사.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우다 보면 비록 경제적으로는 빠듯할지라도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겁니다. 35년간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제 자신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요.